Ainsi font les petites marionnettes. Ainsi font 첫걸음의 순간은 매직입니다. 걷기 시작하면 하기스 뉴 매직 팬티.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올라오시는데 따뜻하셨죠? 네, 물론 겨울이니까 춥긴 하나 최근엔 워낙 추워서 얼마 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기운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며칠 후면 3월이 되고 3월이 되면 기다리던 봄이 찾아올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시는 회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유한 킴벌리가 기획 운영하는 우리 나눔 TV의 요가 포럼의 진행을 맡은 유한 킴벌리 김현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전히 현장은 지금 좋은 엄마가 되고 싶은 예비맘 여러분들로 꽉 찼고요. 온라인도 현재 접속자가 지금 거의 300여 명을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다달이 지나갈수록 현장이야 저희가 제한을 두고 추첨을 통해 진행이 되지만 온라인 같은 경우 매달 증가를 해서 지난달 거의 400여 분의 회원 여러분들께서 온라인 참여를 시청을 하고 계시고요. 늘 이렇게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더욱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들 좋은 강연으로 보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결혼한 지 100일이 채 안 된 새댁이에요. 예. 최근에 정말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아기는 언제 가질 거야? 라는 질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동안에 임신에 대한 생각은 전혀 안 해보다가 그런 질문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과연 내가 임신을 하면 어떤 기분이 들까? 라는 생각을 최근에 굉장히 많이 해요. 아마 둘째 임신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첫애를 임신하시거나 또는 저처럼 전혀 육아에 대한 경험이 없는 임신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은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이 내가 너무 처음 겪어보는 일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또는 걱정이나 질문들이 많이 들 것 같아요. 과연 내가 임신 중에 매운 음식을 먹어도 될까? 파마를 해도 될까? 또 제가 매니큐어 바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요. 매니큐어 같은 거 못 바를 텐데 어떡하지?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합니다. 내 몸 안에 있는 콩알만한 작은 생명이 있다면 더욱 조심스러워질 텐데요. 아기와 엄마가 모두 건강할 수 있는 임산부의 영양 관리와 그리고 운동, 관련 질환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에는 저희 감성적인 부분에서 QED 부모학교에서 강연을 진행을 해주셨고요. 오늘은 주제가 준일이지만큼 직접 산부인과 전문의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네,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하기스와 그린핑거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제38차 육아 포럼 부모 실전 준비기의 그 두 번째 예비 엄마 건강관리편 시작하겠습니다. 연세 사랑모아 산부인과의 박상준 원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계속 못 봤는데 쭉 훑어봐도 제가 아는 분은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혹시 저 아시는 분 있어요? 역시 없으시네요. 온라인 듣고 계신 분 중에 아는 분이 계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은 제가 이제 산부인과 진료하면서 이제 많은 산모들을 만나 뵀었는데요. 산모들이 이제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들, 또 임신 중에 그 많이 힘들어하시는 증상들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어차피 산모들 분들이 지금 많이 겪고 계시는 그런 이제 그 내용들인데 그런 것들은 좀 요즘 이제 정보를 많이 인터넷이나 주변 분들한테 많이 얻으실 텐데 아무래도 이제 귀가 얇아져서 이 얘기 저 얘기 듣다 보면 정신이 하나 없을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을 오늘 좀 정리하는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제 강의 내용을 미리 이제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임신 중에 꼭 해야 될 내용들 이제 실천하시면 좋겠다 권장 사항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임신 중에 주의해야 될 것들, 하지 말아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또 왜 해서는 안 되는지 그런 내용도 좀 짚어보고요. 또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헷갈리고 애매한 것들도 사실 있어요. 뭐 병원마다 다르고 의사마다 다르고 또 뭐 인터넷 뒤져보면 다 다른 애매한 그런 내용들 꽤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도 물론 이제 제 사적 견해도 들어가긴 하겠지만 그런 것도 좀 정리해 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산모들이 이제 모든 산모들이 다 힘들어 하시잖아요. 임신 10달 동안 몸이 편치가 않아요.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이 생기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극복할 수 있을지 그런 것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 그런 것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10달 동안 태아가 내 몸속에서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한번 모식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동영상 플레이 좀 해주십시오. 이건 이제 정자 난자가 이제 수정돼서요. 배반체를 형성해서 아기 집에 착상을 하게 되는데 4주 정도면 자궁 안에 도달해서 착상을 합니다. 그리고 배아가 형성이 되고 한 6주경부터 이제 아기 심장 소리가 들을 수 있어요. 산모분들 다 겪으셨겠지만 그리고 이제 7주, 8주 되면서 아기 팔다리가 생겨나고요. 9주, 10주, 이제 10주부터 이제 아기 태아라고 하거든요. 10주부터는 이제 아기 모습을 외형적으로 갖추게 됩니다. 다 가분수예요, 이때는. 12주 정도 되면 이제 골반 위로 자궁이 올라와서 산모들 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고요. 좀 만져지기도 하고 그래요. 태동 느끼는 시기는 다 개인차가 있는데 대개 한 17주 이후부터는 예민하신 분들은 빨리 느끼기 시작해요. 그리고 한 20주 정도 되면 대부분의 산모들이 이제 태동을 느끼기 시작하고요. 자궁 높이가 한 배꼽 정도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대부분 배가 많이 나오기 시작하죠. 이때는 뭐 양수 안에서 다양한 형태로 아기가 놀고 있기 때문에 온갖 자세를 다 취할 수 있어요. 초음파 보다 보면 아주 이게 기괴한 자세로 애가 누워 있기도 하는데 아기는 전혀 불편해하지 않아요. 양수 안에 있기 때문에 보기에 불편해 보이지만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이제 28주 정도 되면 아기가 눈을 뜨기 시작해요. 뭐 딸꾹질도 하고 그리고 표정도 있어요. 초음파 보다 보면 아기가 뭐 찡그리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표정도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기 30주가 지나가면서부터 머리가 아래쪽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하죠. 대부분 한 95% 이상은 이제 이런 정상적인 자세를 취하는데 일부 아기가 거꾸로 자리 잡아서 이제 마음고생하시는 분들도 있죠. 거의 한 95% 이상은 이제 35주 지나면서 이런 정상적인 자리를 잡아요. 그리고 이 시기 때 나와서는 제게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37주가 이제 만삭이거든요. 37주부터는 나오면 이제 정상 신생하고 이때부터는 피하 지방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아기가 포동포동 살이 찌기 시작해요. 그래서 정상 신생아의 모습을 갖추고 언제든지 나올 준비가 돼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근데 뭐 애가
금방 안 나와서 또 마음고생하죠. 빨리 낳고 싶은데. 근데 뭐 나오는 시기는 아기가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인위적으로 참 그거를 나오는 시기만 결정할 수 있으면 참 편할 텐데 그게 잘 안 됩니다. 뜻대로. 지금 10달 동안 아기가 커가는 과정을 봤는데 아기는 전적으로 배 안에서 외부 환경과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 태반, 탯줄을 통해서 그 성장의 대부분을 엄마한테 의존을 하죠. 성장과 발달이 다 엄마의 몸에서만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기 태아 건강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엄마의 몸이에요. 엄마의 몸이 건강해야지 태아가 건강하다는 게 이제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이제 많은 말씀들을 드리겠지만 가장 중요한 그 주제 하나를 고른다면 임신 중에 아기를 건강하게 키우려면 내가 건강해야 돼요. 산모 스스로가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임신 내내 유지하면 그것만큼 아기한테 좋은 태교도 없고 아기를 잘 키우는 방법이에요.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개괄적인 내용을 먼저 보면 뭐 임신 초기 때 임신인지 모르고 감기약 또는 뭐 엑스레이 이런 거 찍은 경우 간혹 있으신데 이것 때문에 고민들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그리고 뭐 임신 중에 각종 영양제 종류 굉장히 많죠. 어떤 건 먹어야 될지 어떤 건 말아야 될지 이런 것도 한번 거론해 보고요. 그리고 이제 병원 다니시면서 뭐 온갖 검사 종류도 굉장히 많죠. 뭐 필수 검사도 있고 뭐 옵션 검사도 있고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그런 것도 한 번씩 훑어보고 임신 중에 뭐 붓고 허리 아프고 온갖 괴롭히는 증상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어쩔 수 없는 증상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좀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한번 찾아보고요. 먼저 임신을 하게 되면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이제 추천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방 접종인데요. 예방 접종은 이제 사실 뭐 임신 전에 미리 준비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임신이라는 게 뭐 다 준비하고 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또 찾아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임신되기도 하는데 여기는 물론 이제 임신 아니신 분 한 분도 없기 때문에 해당 사항은 없겠지만 임신 전에 풍진 수두 접종을 미리 해두는 것은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주변 친구나 동생 뭐 아직 임신하기 전이신 분들 지금 사회자님 지금 바쁘시네요. 사회자님 같은 경우 이렇게 풍진 수두 같은 예방 접종은 임신 전에 꼭 받아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임신 때 저거에 감염이 되면 굉장히 치명적이고 풍진 같은 경우는 초기에 한 80~90%까지 기형이 유발이 되거든요. 그리고 수두는 이제 막달에 아기 낳기 직전에 감염이 돼서 신생아 감염까지 유발되면 신생아 사망률이 한 30%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임신 전에 예방접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저 두 백신은 생백신이기 때문에 임신 중에는 예방접종이 불가능해요. 하실 수가 없는 접종이에요. 또 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여기 둘째 산모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첫째 낳고 둘째 낳고 또 셋째까지 낳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첫째 때 예방접종을 못했다 하더라도 둘째 때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면 안 되기 때문에 수유기 때는 접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아기 낳고 나서 잊어먹기 전에 꼭 잊어먹어요. 아기 키우다 보면 다 잊어먹고 또 둘째 어느 날 갑자기 또 생기고 그런 게 반복이 되니까 아기 낳고 나서 바로 수유기 때 예방접종을 하시는 게 좋아요. 없었던 분들은.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독감 백신 아마 여기서 계신 분들도 많이 맞으셨을 텐데 간혹 저거 왜 맞아야 돼요? 이런 산모들이 질문을 하시거든요. 근데 독감 백신 같은 경우는 만약에 안 맞아서 산모가 독감에 걸린다든지 또
독감 자체가 태아한테도 해로울 수 있어요. 조기진통이나 조산을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임신 중에 걸리면 저것도 심각한 질환이에요. 그래서 예방하는 게 최선인데 다행히 독감 백신은 아기한테 그렇게 해롭지 않아요. 거의 무해하기 때문에 맞을 수 있고, 그래도 이제 찜찜해서 임신 초기는 피해요. 12주 이전까지는 되도록 안 놔드리고 12주 이상부터는 예방 접종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독감 접종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안 맞으신 분, 지금 이제 때가 좀 지나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맞으세요. 맞아서 손해 날 건 없으니까. 그리고 부수적으로 막달 산모들 같은 경우 저거 맞으면 신생아들도 예방이 돼요. 항체가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신생아들은 생후 6개월까지는 엄마가 만들어준 항체 가지고 살아요. 자기 면역 기능이 아직 발달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신생아 시기일 때도 독감 잘 걸리잖아요. 그것까지 부수적으로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예요. 독감 백신은 꼭 권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A형, B형 간염, 광견병, 수두, 파상풍, 이거는 그 임신 중에 이런 균에 노출될 수가 있어요. 가령 그 간호사가 B형 간염 환자를 다루다가 무슨 처치를 하다가 주사 바늘에 찔릴 수 있죠.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또 이웃집 개가, 말짱하던 이웃집 개가 어느 날 갑자기 달려들어서 물어요. 그것도 애가, 그 개는 비정상이거든요.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광견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요. 또는 이제 둘째 산모들, 첫째가 이제 놀이방이나 유치원 같은 데 가서 수두에 걸려오는 경우 꽤 있어요. 그러면 둘째 엄마들도 굉장히 비상이 걸린 거예요. 또는 뭐 흔치는 않겠지만 녹슨목 같은 거 잘못 밟아서 발에 찔렸다. 파상풍 균에 노출된 위험이 높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은 다 균에 직접 노출됐을 만한 위험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는 응급 조치를 해야 되는데, 뭐 예방접종은 우리가 항체를 우리 몸에서 유도해서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요. 금방 항체가 나오는 게 만들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럴 때는 면역 글로불린이라고 해서 직접 항체를 투여를 해야 돼요. 직접 균에 대한 항체를 외부에서 투여를 해서 응급 조치로 이제 균에 대해서 이제 저항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면 바로 병원에 달려가서, 저 시기가 늦으면 치료 시기가 놓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루빨리 그 면역 글로불린 주사를 맞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그 기타 접종, 가령 뭐 자궁 경부암 백신 또는 뭐 B형 간염 백신, 이런 것들은 임신 중에 기여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여하지 않은 것들은 굳이, 꼭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굳이 임신 중에 맞을 필요는 없고, 이제 아기 낳고 나서 수유기 때 맞으세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예방접종은 무조건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필요한 예방접종은 꼭 하셔야 돼요. 중요한 거는 산모가 질병에 걸리지 않아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모가 건강해야 아기가 건강한 거거든요. 그래서 산모 건강이 포커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필요한 예방접종은 꼭 하시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영양제. 영양제가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 4가지 써놓은 이 영양제는 드시라고 권고하고 싶어요. 일단 엽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과거에 엽산 부족에 의해서 이제 기형아가 많이 생겼다. 뭐 저걸 보충해 주면서 기형아가 많이 줄었다. 이런 논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는 산모들한테 무조건 루틴으로 엽산을 복용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는 뭐 필수예요, 필수. 뭐 다른 어떤 보약보다 중요한 거예요. 가능하면 임신 전 3개월부터 먹는 걸 권장하는데, 사실 갑자기 임신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거 놓치기 쉽거든요. 그래서 임신 사실을 알게 되는 게 보통 한 임신 4주 이상은 되잖아요. 중요한 시기를 많이 지나와 버린 건데, 뭐 늦었지만 그때부터라도 열심히 복용해서 임신 12주까지는 꼭 챙겨서 드시는 게 필요해요. 아기가 DNA 합성할 때 쓰는 효소인데요. DNA 합성이 초기 때, 임신 초기 때 굉장히 왕성하게 일어나는데, 산모 몸에 저 엽산량 평소에 저장이 안 돼 있으면 결핍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형아가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잘 챙겨 드시고, 철분은 임신 초기 때는 굳이 권하진 않아요. 입덧이나 위장장애에 더 해로울 수가 있기 때문에 득보다 실이 더 많다고 그래서 초기 때는 제대로 권하지 않고 되게 중기 때부터 15주 이상부터 권하는데, 아기가 이제 그때부터 성장기예요. 아기가 빨리빨리 커가는 시기고 철분 요구량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리고 산모 몸에 수분이나 혈장량이 늘어나면서 희석이 되면서 없던 빈혈이 막 생겨요. 그래서 요구량도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철분은 음식으로 다 보충이 안 되거든요. 철분을 음식으로 보충하려면 뭐 엄청난 약을 먹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 음식으로 보충을 생각하지 마시고, 뭐 철분이 많은 음식들 찾아서 인터넷 조회하고 그러지 마세요. 쓸데없는, 그런 게 바로 쓸데없는 거예요. 그냥 철분제 드세요. 비타민도 이제 뭐 원래는 정상적인 식사를 하시면 다 섭취가 된다, 이렇게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정상적인 식사를 하신다, 이게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내가 정상적인 식사를 하고 있는지도 알기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드시라고 하는 거예요. 대신 이제 주의할 거는 비타민도 과잉이 되면 독성이 있고 심지어 기형아까지도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초기 때 그 일반용 종합 비타민은 드시지 말라고 그래요. 굳이 먹으려면 이제 산모용, 뭐 비타민 A 같은 게 이제 과잉되면 기형을 유발할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함량을 대폭 줄인 산모용 초기 비타민이 따로 나오거든요. 굳이 드시려면 그런 걸 드시고, 또 입덧이 심해서 아주 영양 섭취가 불충분한 분들이 있죠. 심지어 체중까지 빠지고, 원래 이제 뒤에 얘기하겠지만 산모 체중은 늘어야 되거든요. 근데 체중이 빠질 정도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영양 장애가 심각한 거예요. 그럴 때는 비타민을 꼭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제 초기 때는 잘 드시면 굳이 권하지는 않고 중기 이후부터는 이제 드시길 권해요. 그래서 비타민도 필수적으로 드시길 권하고, 오메가3는 이제 최근에 두뇌 발달과 성인병 예방 때문에 아마 일반인들도 많이 먹는 영양제인데, DHA와 EPA가 주 성분인데요. DHA는 두뇌 발달, EPA는 이제 성인병 예방, 이렇게 크게 구별할 수가 있는데, 산모들은 이제 두뇌 발달 때문에 저거를 많이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EPA 성분에 혈액 응고 기능을 방해하는, 억제하는 성분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성인병 예방이 되는 건데, 이제 임신 후반기 때 출산을 해야 되잖아요. 아기 낳고 수술하고 이럴 수 있는데, 그럴 때 출혈이 누구나 되는데 혈액 응고 기능에 문제가 되면 뭐 대량 출혈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안 그래도 아기 낳을 때 출혈이 늘 노심초사 걱정인데, 그래서 사실은 오메가3를 쓰기를 많은 산부인과 의사들이 두려워해요. 그래서 후반기 때 되도록 먹지 말라고 하고, 먹으면 중기 때나 드시라고 하고 그러는데, 최근에는 그 EPA 성분을 대폭 줄이고 DHA 성분만을 주로 하는 그런 산모용 오메가3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오메가3가 중요한 게 임신 후반기거든요. 아기 태아 뇌 발달은 주로 임신 후반기 때 주로 일어나기 때문에 후반기에 섭취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오메가3를 복용하시는 건 좋은데, 저것도 일반용 먹지 말고 산모용을 드세요. DHA가 주로 돼 있는. 이런 것들이 뭐 인터넷에도 많고 헷갈리고 본인이 선택하기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또 저거 선택하려면 공부 되게 많이 해야 돼요.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 알려면. 그래서 어려우면 그냥 병원에서 권장해 주는 거 그냥 드세요. 병원에서 어느 정도 검증해서 세팅한 게 있으니까 대부분 병원들이 세팅해 놓은 영양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드시는 게 제일 무난해요. 그 다음에 제가 긴장했나 봐요. 목이 많이 마르네요. 그 임신 때 병원에 자주 가죠. 제가 이제 이거 강의 준비하면서 한번 세봤어요.
임신을 알고 출산할 때까지 병원에 몇 번 가는지 기본 미니멈 15번 가더라고요. 근데 물론 한 두세 번 오고 낳는 분도 있어요, 있기는. 근데 경산모들 한 셋째, 넷째 이 정도 되면 다 아시죠? 다 알고 뭐 빤하니까 안 오시고 그런 분들 간혹 있지만 기본은 15번 정도 오고 뭐 조산기가 있었다든지 뭐 조기진통이 있었다든지 뭐 그러면 20번 이상 올 수도 있죠. 그렇게 자주 오는데 뭐 온갖 검사들이 많아요. 갈 때마다 매 시기별로 그 검사들이 있어요. 갈 때마다. 그래서 그런 검사들 도대체 왜 하는지 뭐 설명하면 굉장히 기는데 대략적으로라도 살펴봅시다. 첫째, 산모 건강 체크가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모 건강이 결국 아기 건강이기 때문에 산모의 건강에 대해서 체크하고 또 각종 감염성 질환, 뭐 에이즈, 매독, 풍진, 비형 간염 또는 질염 이런 것들이 아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체크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경산모들 아까 제가 두세 번 오신 분도 있다고 했지만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초기에 아기가 자궁 안에 와서 잘 착상을 했는지, 아기 심장 소리가 잘 들리는지, 또는 정확한 아기 나이를 산정하는 거 이런 거 다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드물긴 하지만 뭐 자궁에 임신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비정상 임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안전하게 하려면 사실은 병원 오셔야 되는데 잘 안 오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리고 이제 아기 나이 산정하는 거, 예정일 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보통 생리일 기준으로 하면 다 계산하실 줄 아실지 모르겠지만 월에서 -3, 일에서 +7 해서 생리일 계산하죠. 생리일 기준으로 생리 주수, 임신 주수를 계산하죠. 근데 이제 그건 오차가 되게 많아요. 아주 규칙적인 생리 주기를 가졌던 분도 한 일주일 정도는 오차가 생기고 생리 주기가 불규칙했던 분들은 뭐 2, 3주 이렇게 오차가 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오차가 많아서 아기 나이를 잘못 산정했다. 뭐 8주 이내가 10주 이내가 될 수 있고 10주 이내가 뭐 8주 이내가 될 수 있고 이렇잖아요. 실제랑 다르면 이 이후에 하는 모든 병원 검사가 다 검사 결과가 애매해지는 거예요. 정상이 비정상이 되기도 하고 비정상이 정상이 되기도 하고 검사의 신뢰도가 확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기 나이를 정확히 산정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대충 몇 주 이거는 안 돼요. 병원 안 다닐 건 모르지만 병원 다닐 거면 정확한 몇 주 며칠 이 아기 나이를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초기 때 병원 가는 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기 때 대개 산모들이 걱정하는 게 뭐 우리 애기 기형은 없을까 뭐 이런 거가 제일 걱정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검사가 주로 많이 하는데 초기 정기밀 처음 12주 때 이제 아기 목 투명대, 코뼈 이런 걸 봐서 이제 염색체 질환 여부를 판정을 하고요. 더블 마커, 쿼드 마커는 이제 혈액으로 산모 혈액으로 통해서 이제 아기 기형 여부를 간접적으로 또 알아볼 수 있어요. 되게 이제 단독적으로는 한 7, 80% 정도의 정확성이 있고요. 이게 세 개를 같이 다 했다. 거의 95%에서 많게는 99%까지 정확도가 있어요. 굉장히 요즘은 검사 방법들이 좋아져서 꽤 정확히 찾아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검사에서 이상이 생겼다, 이상이 발견됐다, 그러면 이제 양수 검사나 육모막 검사를 해요. 양수 검사나 육모막 검사는 루틴 검사는 아니고 이상이 있으면 하는 거죠. 최근에 이제 그 논란이 많은 게 이제 35세 이상, 여기도 35세 꽤 많으실 거예요 아마. 요즘은 35세 산모들이 거의 한 40, 50% 되는 것 같아요. 40, 50% 좀 과장일 것 같긴 한데 꽤 많아요. 일단 40% 정도 될 거예요. 그분들 다 양수 검사 하자 그러면 다 난색을 표하거든요. 근데 산부인과적으로 35세 이상은 양수 검사 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건 옛날 기준인데 사실 그런 기준들이 의학의 발달을 못 쫓아와요. 못 쫓아오기 때문에 논란이 많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옛날 트리플 불과 5, 6년 전만 해도 트리플이라는 검사가 있었어요. 그 검사가 이제 주 루틴 검사였는데 그런 경우는 한 60% 정도밖에 기형아를 발견 못 하거든요. 한 반은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35세 이상은 루틴으로 양수 검사해라. 그런 권고안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요즘은 사실은 검사 방법들이 많이 정확해졌기 때문에 굳이 35세 이상 루틴으로 양수 검사 해야 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또 산부인과 의사들은 책임지기 싫어하잖아요. 내가 안 해도 된다 이래가지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또 책임질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은 잘 못해요. 근데 안 해도 거의 돼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이제 4D 입체 초음파는 사실 의학적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검사는 아니에요. 뭐 산모들이 애기 얼굴 보고 싶어하고 나 닮았는지 남편 닮았는지 뭐 이런 거 궁금해하셔서 이제 많은 병원에서 하고는 있지만 이건 옵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신 후반기에 가면 산모들 이제 임신 관련 합병증들이 생길 수 있어요. 임신성 당뇨라든지 고혈압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임신 중독증 뭐 최근에 뭐 개그맨 저희 부인이 좀 힘든 과정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산모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던데 이런 것들을 병원에 와서 이제 체크를 해야죠. 정기적으로 오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태아환경 검사. 이 이정 중기까지는 아기의 어떤 기형이 있나, 구조적인 문제가 없나 이런 것들이 주 관심사였다면 임신 후반기 때는 아기가 잘 지내고 있나, 생리적 기능은 괜찮은가, 컨디션이 좋은가. 이거 임신 후반기로서록 병원에 다니는 횟수가 많아지죠. 초기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다녔는데 중기 때는 2주에 한 번씩 다니다가 후기 때 되면 매주 가잖아요. 41주 넘어가면 일주일에 2번씩 오라고도 해요. 그 이유가 후반기로 갈수록 배 안이 좁아지고 아기가 지내기에는 불편한 컨디션이에요. 불편하니까 아기가 이제 나중에 나오는 건데 결국은 그 불편한 컨디션에서 어떤 사고가 생길지도 몰라요. 그래서 자꾸 병원에 와서 체크하고 하는 거고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산모가 태동 체크하는 거예요. 태동. 막달에 아기 안 놀아도 된다. 이거 틀린 얘기예요. 아기가 안 놀면 안 돼요. 아기는 늘 놀아야 되고 잘 수도 있겠죠. 잘 때 건드려서 놀면 괜찮은데 건드리고 자극을 줘도 아무 태동이 없다. 그런 병원 가서 아기 잘 있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아기의 건강 상태를 1차적으로 체크해야 되실 분들이 산모 스스로 본인이 아기 태동 체크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막달 검사. 막달 검사는 그 아기 낳기 전에 마지막 아기 낳는 거는 굉장히 스트레스풀한 상황이에요. 분만이든 수술이든 간에. 그래서 건강한 산모가 이런 걸 잘 견딜 수 있겠죠. 그래서 아기 낳기 전에 산모가 마지막으로 건강한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죠. 그게 이제 막달 검사고. 중요하지 않은 검사 하나도 없어요. 결국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병원에 꼬박꼬박 다니셔야 돼요. 이제 사실은 산모들한테는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산모 몸 관리하는 데서 제일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분야인데 뭐 영양, 임신과 영양 딱 쳐서 네이버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복잡한 온갖 데이터들이 많아요. 뭐 칼로리 계산, 뭐 영양 계산 해가지고 산모들 계산기 두들겨가면서 음식 먹을 수 없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너무 분석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옳은 방법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린 이 기준만 잘 지키고 요것만 잘 실천해도 훌륭하게 영양관리 하시는 겁니다. 첫째, 원하는 양을 원하는 양큼 먹어라. 뭐가 좋대더라 또는 뭐가 안 좋대더라 해서 뭘 제한하고 뭘 또 너무 과도하게 먹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안 좋은 영양관리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일 1차원적으로는 산모가 먹고 싶은 거 먹는 거예요. 먹고 싶은 양만큼 먹는 거죠. 물론 이제 자제는 필요한데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골고루 충분히 뭐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무기질, 비타민
이 5대 영양소 중에 중요하지 않는 영양소는 하나도 없어요. 다 중요해요. 근데 음식마다 뭐가 좋대더라, 뭐가 좋대더라 이게 너무 이렇게 개별적으로 그 정보들이 이제 분산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잘못 음식 섭취를 이렇게 편향되게 할 수가 있어요. 영양에서 제일 중요한 건 골고루예요. 뭐든지 골고루 먹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러려면 이 식사일지 작성을 할 필요가 있어요. 산모들은. 그러니까 이거 뭐 얼마만큼 먹었고 뭐 몇 그램 먹었고 이런 거 쓰란 얘기가 아니라 뭘 먹었는지만 쓰세요. 오늘 아침에 뭐 밥을 먹었고 된장찌개 밥을 먹었고, 뭐 점심 때 뭐 햄버거 먹었고, 뭐 저녁 때 뭐 라면 먹었고 이런 거. 그런 메뉴라도 써놓으면 그게 이제 한 며칠 동안 자기 통계를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걱정이 되죠. 아, 내가 이렇게 먹으면 안 되겠구나. 이게 자기 검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이라도 열심히 하면 훌륭한 영양 관리 하시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어려우니까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요것만 꼭 잘 실천하시면 잘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체중 증가 보통 한 12kg에서 16kg 정도가 이제 보통 체중 증가인데, 산모들 뭐 요즘 뭐 체형 관리나 나중에 산후에 뭐 자기 신체 뭐 비만하는 거 이런 게가 두려워서 체중 증가를 너무 제한하는 경향이 있어요. 또 물론 이제 너무 체중이 많이 증가하는 분들도 있는데, 가령 이제 평균 신생아 체중이 한 3.3kg 된다고 그래요. 이 3.3kg 신생아를 낳는 이제 산모의 경우, 아기가 3.3kg고 양수가 한 1kg 돼요. 그리고 태반이 한 700g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임신하면 몸에 수분이 많아지거든요. 혈액도 늘어나고, 그래서 혈액 늘어나는 게 한 1.5kg 늘어나고, 수분이 또 한 1kg 정도 늘어나요. 그리고 유방 커지죠. 유방도 한 500g 커져요. 그리고 자궁은 한 1kg 또 커져요. 그런 거 다 합해도 9kg가 넘어가요. 기본 9kg는 내가 하나도 안 쪄도 늘어야지 정상이에요. 거기다가 한 3.3kg 정도가 태아 체중이 아까 3.3kg라고 했는데, 그 정도 자기의 지방량이 늘어요. 자기 살이 쪄요. 그 정도 3.3kg. 그 정도는 아기 수유기를 위해서도 필요한 정도예요. 또 열량 소모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에너지 축적은 필요해요. 그 정도는 기본인데, 가령 뭐 9kg 이하 쪘다. 근데 물론 비만하신 분들은 또 7, 8kg, 9kg 이하로 찌라고 권장하긴 하는데, 보통 체형을 가지신 분들은 만약에 9kg 이하로 쪘다. 그러면 부족한 거죠. 아기한테, 그러니까 산모가 너무 영양 결핍이 되면, 부족한 상태가 되면 아기한테 안 좋은 영향이 돼요. 그 태아 프로그래밍이라고 해서 이제 유명한 학설이 있는데, 어쨌든 산모가 배 안에서 영양 결핍 상태에 계속 아기를 방치해 둔다. 그러면 나중에 아기가 태어나서 성인병, 뭐 혈압, 당뇨, 심지어 비만 이런 것들이 더 생긴대요. 뱃속에서 잘 못 자랐던 애들이.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임신 중에 다이어트는 절대 금물이고요. 최소한 10kg 이상은 쪄야 되고, 되게 12에서 16kg 정도가 권장 체중 증가예요. 치아는 치과 가도 돼요.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치과 질환도 질환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원칙, 산모가 건강해야 된다는 대원칙 때문에 당연히 치과 질환도 관리를 받아야 돼요. 충치, 조산의 많은 원인이 충치 때문에 생겨요. 충치 관리 꼭 필요하거든요, 임신 중에. 그래서 뭐 치과 가서 무슨 사랑니도 심하면 치료 받아야 되거든요. 뭐 국소 마취제를 쓴다든지 항생제를 쓴다든지 다 가능해요. 임신 중기 이후에는 아기한테 거의 해가 없기 때문에 산모 건강이 훨씬 더 우선이에요. 그래서 꼭 치료 받으시고, 구강청결제는 뭐 치과 의사들은 그렇게 추천을 안 하더라고요. 양치질보다는
치아 관리에 좋지 않기 때문에 보조적으로만 쓰세요. 보조적으로. 특히 이제 초기에 입덧 심하신 분들 양치질이 굉장히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도 뭐 양치질을 하시긴 하셔야죠. 보조적으로 쓸 수는 있고, 그 외에 이제 뭐 잇몸 출혈 많죠. 임신하면 잇몸이 많이 약해져 있고 구강 점막이 충혈되어 있기 때문에 출혈이 많이 돼요. 그래서 최대한 그 젠틀하게 양치질 하시고 딱딱한 음식 같은 거 조심하시고. 운동 보통 일주일에 한 3, 4회 정도 권하고요. 참고적으로 제가 강의 초반에 말씀드렸었는데 필기하지 마세요. 필기하다 보면 이 강의의 흐름을 놓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보 지식적인 거는 다 인터넷 치면 바로 나오잖아요. 굳이 제가 말한 거 어디 다른 이상한 데서 정보 가져온 거 아니거든요. 주변에 이렇게 많이 흔한 정보들이기 때문에 이런 거 쓸 필요 전혀 없어요. 그냥 이런 정보에다가 내가 덧살을 붙여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열심히 들으셔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혜를 얻어가세요. 내 몸을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정보 지식적인 거는 굳이 안 써도 돼요. 횟수 제가 3, 4회라고 했는데 3, 4회 쓸 필요 없다는 얘기죠. 적당히 하시면 되고, 강도는 이제 운동하면서 숨가쁘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정도. 뛰면서 말하면 숨가쁘잖아요. 그럼 뛴다는 거는 지나친 거예요. 임신 중에 하기에. 좀 걸으면서 좀 산보 좀 바삐 걸으면서 말하는 거는 좀 가능하잖아요. 그 정도는 해도 된다는 얘기고. 뭐 수영도 마찬가지예요. 수영이 이제 임신 중에 굉장히 좋은 운동인데, 왜 수영 배울 때, 저도 수영 옛날에 배워봤는데 굉장히 뺑뺑이 돌리잖아요. 그거 임산부가 할 수 없죠. 그런 강도는 곤란하고, 물속에서 그냥 왔다 갔다 잔잔히 노는 정도, 그런 게 좋은 거죠. 강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동하면서 숨가쁘지 않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강도가 적당해요. 추천 운동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영 좋다고 했는데, 수영이 제일 좋아요. 물속에서 하는 운동이 몸에 이제 몸으로 밑으로 혈액을 깔리면서 어지러울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줄일 수 있고 부상의 위험도 없고 관절에 무리도 안 가고, 수영이 아주 좋은 운동이에요. 물속에서 하는 게. 그 외에 뭐 일반적으로 하는 게 걷기죠. 또는 뭐 임산부 요가. 임신해서 할 수 있는 운동이 아주 제한적이에요. 별로 할 게 없어요. 그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고, 피해야 될 자세는 다칠 수 있는 거, 균형을 잃으면 위험한 것들, 그런 운동은 다 안 하시는, 자전거 타기,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외상의 위험이 있는 것들은 꼭 피하시고요. 또 이제 반드시 누워서 하거나 오래 서 있는 운동, 그런 운동 뭐 많지 않겠지만 그런 것도 안 좋아요. 그리고 운동할 때 탈수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운동하면 체온이 또 올라가요. 특히 임신 초기 때 체온 올라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수분 섭취는 필요하고, 땀 너무 많이 안 나게 운동하시는 게 필요해요. 이거는 왜 제가 굳이 넣어놨냐면, 산모들 막달에 이제 순산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운동 많이 하시는데, 뭐 계단 한 20층 오르락내리락 하기도 하고, 뭐 쪽으로 앉아서 걸레질하고, 이런 거 다 무릎에 굉장히 무리가 가는 운동이거든요. 산후풍이 애 낳고 찬바람 봐서 생기는 게 아니라 임신 중에 이 관절 관리 잘못해서 그래요. 관절이 굉장히 약해져 있고 느슨해져 있거든요. 임신 중에는. 또 체중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보다 훨씬 10에서 10, 뭐 한 15kg 이상의 더 많은 체중 부담을 관절이 계속 받아야 되는데, 약해진 관절이. 거기다가 하드 트레이닝까지 계단 20층 오르내리기까지 하면 관절에 당연히 무리가 가죠. 그러면 애 낳고 나서 그런 것 때문에 고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무리한 운동은 별로 도움이 안 되고 그냥 평지 걸어 다니세요. 그리고 신발 굽도 예전에는 평평한 게 좋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평평한 건 안 좋아요. 적당한 굽이 있어야 돼요. 운동화 정도의 굽은 있어야지. 이게 발이 아치형이잖아요. 평발 오래 못 걷죠. 평평한 거는 발에 이 압력 분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더 부담이 많이 되고, 발이 아치형이듯이 발도 굽이 있어야지 더
더 그 체중 분산이 잘 되고 관절에 무리가 덜 가기 때문에 운동하실 때 운동화 정도의 굽은 필요해요. 해로운 경우는 뭐 병적인 경우들, 무슨 뭐 전치태반, 뭐 조기진통, 조기양막파수, 뭐 이런 병적인 질환들이 있는 경우는 이제 주치의랑 상의를 해서 운동해도 되는지 꼭 여쭤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경우는 다 건강한 산모들에 해당되는 경우예요. 목욕은 그냥 본인이 원하는 만큼 하시면 돼요.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해도 되고, 근데 임신하면 아무래도 분비물도 많고 노폐물도 많아지고 특히 여름에 땀도 많고 하기 때문에 뭐 자주 해서 청결하게 하는 게 좋겠죠. 주의할 거는 이제 이것도 사고, 욕실이 되게 미끄럽잖아요. 목욕탕도 그렇고. 그래서 뭐 미끄러 방지 뭐 이런 거 붙여도 타일 위에 붙이는 거 있더라고요. 미끄럼 덜 되게 방지하는 거. 그런 거 좀 붙이고, 또 샤워를 장시간 하다 보면 어지러워요.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산모들이 잘 생기는 건데 오래 있으면 어지럽거든요. 그래서 어지러우면 얼른 쉬어야 돼요. 뭐 괜찮겠거니 하다가 쓰러지거든요. 지하철에서 쓰러지는 산모들은 많아요. 초기 때. 그것도 기립성 저혈압 때문에 그러는데 어지러우면 얼른 쉬어야 돼요. 탕목욕, 사우나, 찜질방, 반신욕 다 권하지 않는 거예요. 임신 중에. 어쨌든 초기 때는 그 뜨거운 거가 애기 기형까지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열을 피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초기 때는 안 되고 중기 이후에도 아까 말씀드린 기립성 저혈압을 더 그 촉진하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아요. 굳이 하고 싶으시면 조격 정도는 해요. 조격은 이제 발이 하루 종일 무거운 몸을 이끌고 다니니까 힘들잖아요. 피곤하고. 그래서 발 피로 회복에 이제 좀 도움이 되고 부종 완화에도 도움이 되고 해서 조격 정도는 강추하는데 이런 거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굳이 하시려면 5분 미만으로 짧게 하세요. 탕 속에 들어가고 이런 거. 이제 그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시간이 많이 제가 좀 시간 안배를 잘못해서 시간이 많이 경과했는데 이걸 사실 질문하려고 했는데 하지 말아야 될 거를 질문 몇 개만 좀 받아볼게요. 하지 말아야 될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가까우시니까. 우리 많이 아는 음주나 흡연 이런 거. 화면을 제가 보여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실수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스트레스. 예. 또 뭐 하지 말라는 거 많잖아요. 주변에서. 예? 네, 그런 거. 예, 맞아요. 뭐 어쨌든 제가 시간 관계상 좀 진행을 빨리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도 이제 나올 텐데 이따가 방사선, 약물, 흡연, 음주 뭐 누구한테 물어봐도 다 하지 말아야 될 걸로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심지어 이제 가령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임신 초기 때 임신인지 모르고 엑스레이 찍었다, 뭐 감기약 먹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되게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다 괜찮다고 해요. 실제로 괜찮고 방사선 같은 경우는 보통 8주에서 15주 정도 때가 민감한 시기고 10라드라고 해서 방사선 단위인데 10라드 이상이 애기 기형을 유발할 수가 있는데 4% 정도예요. 그리고 이제 16주에서 한 25주 사이에는 50라드, 그보다 한 5배 정도 많은 방사선량을 쏘였을 때 한 4% 정도의 기형이 생긴다고 돼 있고 8주 이하나 25주 이상은 기형과 무관해요. 영향을 미친다면 8주 이하에서는 유산을 일으키고 25주 이상에서는 뭐 나중에 향후에 애가 백혈병이나 암에 걸릴 수는 있겠죠. 하지만 기형과는 무관해요. 임신 초기 때 방사선 찍었던 게 영향을 줬다면 유산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기형은 유발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는 받을 필요 없고, 감기약도 마찬가지예요. 감기약도 약물이 임신 4주 이후부터 영향을 주거든요. 착상이 완료된 다음부터. 그 이전에는 기형과는 무관해요. 그래서 물론 이제 4주 언저리에 5주 요때 약 먹으신 분들도 간혹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약들, 일반 뭐 감기약이나 소화제 이런 항생제도 거의 대부분 다 괜찮아요. 일부 뭐 건선약이라고 아이소트레티노인 제제라고 피부과 유명 약이 있는데 그런 약이라든지 또는 뭐 항암제 또는 항간질약 뭐 이런 몇 개 약들만 위험한 약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약들은 대부분 안전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겁먹을 일은 아니고 그것 때문에 임신 중절을 고민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초음파 안전할까요? 안전하니까 병원에서 하겠죠. 이것도 옛날에 뭐 한 2, 3년 전에 논란이 많았는데 안전합니다. 전혀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그리고 MRI는 방사선이 아니에요. 이게 자기 공명 영상이잖아요. 자기장. 그러니까 이것도 안전해요. 해롭지 않아요. CT는 방사선 양이 좀 많아요. 일반 엑스레이 한 4, 5배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임신 중에 피해야 돼요.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흡연은 그 태반 혈류를 감소시켜서 아기를 만성적으로 저산소증에 빠뜨리게 해서 아기 태아 성장 지연을 초래하거든요. 또 나중에 태반 조기박리라고 해서 태반이 미리 떨어져서 생기는 무서운 합병증이 있는데 그거를 또 많이 유발하기도 하고 어쨌든 뭐 흡연은 누가 봐도 안 좋죠. 근데 이제 혹시 여기서도 스모커가 있을지도 모르세요. 근데 담배 피웠다가 끊으신 분도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담배 다행인 거는 용량 비례예요. 그러니까 한두 번 피웠다고 큰 문제가 나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하루에 10가지 피는 사람, 하루에 한 가지 피는 사람, 10가지 피는 사람은 10배 안 좋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수로 한두 가지 피웠다. 또 내가 과거에 피웠다가 끊었는데 남편이 열받게 해서 한두 번 피웠다. 이 정도 가지고 너무 죄책감 가질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좋지는 않으니까 노력해야겠죠. 음주는 태아 알코올 증후군이라고 해서 이제 뭐 애기 얼굴 기형 생기고 지능 떨어지고 뭐 이런 안 좋은 그런 기형이 있는데 그거를 유발할 수 있다고 그래서 옛날부터 술은 절대 안 된다. 이게 이제 정설이에요. 근데 그 양이 이제 하루에 소주 제가 계산해 봤어요. 그 용량 계산해 봤더니 20도짜리 360cc 소주 한 병이더라고요. 하루 먹는 양이. 그거를 매일 먹으면 그게 생긴다 이거거든요. 사실 그걸 하루에 한 병씩 매일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의 없죠. 근데 어쨌든 술도 애기 지능에도 영향을 주고 성장 장애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게 좋은데 영국에서 최근에 이제 음주가들한테 희소식 논문이 나왔어요. 뭐 소주 한 병, 하루에 소주 한 잔은 괜찮다. 전혀 유해하지 않다. 뭐 이런 논문도 있긴 해요. 하지만 정설로 아직 받아들여지진 않아요. 음주는 아직까지 금지 식품이에요. 뭐 꼭 드시고 싶으면 막달에 뭐 한두 잔, 2잔까지는 곤란하고 한 잔 정도. 참고로 제 첫째 가졌을 때 한 잔 정도는 먹었던 것 같아요. 나 몰래. 애매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행은 뭐 가도 돼요. 전혀 애매하지 않아요. 단지 초기 때는 이제 유산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라는 거고, 막달에는 진통 올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라는 정도의 의미만 있을 뿐, 여행은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모든 교통수단 다 가능해요. 비행기부터 배까지. 그리고 안전벨트는 태아 산모 안전 위해서 하는 게 좋아요. 배 눌린다고 애기 답답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물놀이 물속에 들어가도 돼요. 감염 유발 안 되고 상관없어요. 놀아도 되고 단지
그 뭐 있죠, 뭐 이렇게 놀이시설 이런 건 안 되겠죠. 그리고 무리한 스케줄 잡지 마시고 과로 여행을 너무 피곤하게 가면 안 돼요. 뭐 조기진통 이런 것도 생길 수 있고 그러지 과로하지 마시고 또 편의시설 뭐 쾌적하고 숙박이 좀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데로 가야지 텐트 갖고 뭐 산에 가고 이런 건 곤란해요. 금기식품 이제 커피는 이제 보통 병원에서 하루에 한두 잔, 두세 잔 드셔도 된다라고 하죠. 원래 이제 커피도 과량 복용하면 해로울 수 있어요. 뭐 하루에 5잔 이상. 300mg 카페인이 그런데 카페인이 사실 커피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홍차, 뭐 콜라 이런 데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다 계산하기는 어려워요. 뭐 300mg 계산 맞추기가 어렵잖아요. 얼마나 들었는지 알 수도 없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제한하는 게 필요해요. 금지는 아니지만 하루에 한두 잔 정도. 원래 5잔 이하로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커피에만 카페인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커피만 단독으로 얘기하면 한두 잔 정도로만 드시고 그 임산부들 두통 있을 때 커피가 또 도움이 돼요. 두통 심하신 분들은 커피 한두 잔씩 해도 괜찮아요. 먹이면 좋지 않은 음식. 제가 이거 몰라서 막 적어왔어요. 인터넷에서 본 거 내용인데 율무는 태아 지방질을 낮춘다. 팥은 기형아 유발한다. 알로에는 아까 말씀하셨죠? 찬성질 때문에 복통이나 골반 내 출혈을 유발한다. 식혜 뭐 탯줄을 삭힌다. 뭐 고칼로리 과일은 당뇨나 임신 중독증을 유발한다. 참기운의 수박은 또 참외, 멜론, 배 이런 것들은 설사율을 유발해서 안 좋다. 뭐 심지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닭발 먹으면 발이 붓는다. 뭐 콜라 먹으면 까맣게 나온다. 이런 거 온갖 게 해괴한 그런 정보들이 많이 있죠. 근데 사실 다 무시하세요. 그 근거가 두리뭉실하고 다 이렇게 애매모호한 것들은 전혀 근거 없고 그런 거에 현혹기가 얇아지면 안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음식은 아무거나 골고루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아토피도 마찬가지예요. 뭐 밀가루 음식이 아토피 생긴다. 어디에도 그런 논문은 없어요. 인스턴트 음식이 아토피 생긴다. 그것도 어디에도 없어요. 단지 이제 논문 중에 유일하게 뭐 땅콩 알러지 있는 산모가 땅콩을 먹으면 애기한테 영향을 줄 수 있다. 뭐 그런 게 있긴 있는데 땅콩 알러지 있는 산모가 왜 땅콩을 먹겠어요? 그죠? 당연한 얘기죠. 알러지 관련 없어요. 음식은 제한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부부관계는 뭐 하시고 이것도 특별히 병적인 상황 아니고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육체적인 건강도 중요하지만 또 정신적인 건강도 중요해요. 남편과 좋은 관계를 맺는 거는 태교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니까 적극적으로 하시고 힘든 증상들을 한 번씩 봅시다. 변비. 지금 말씀드린 증상들을 안 겪으시는 분은 여기 하나도 없을 거예요. 다 겪으실 텐데 정도는 차이 있겠지만 임신하면 임신 호르몬 영향 때문에 또 자궁이 커지면서 물리적으로 장을 압박하는 것 때문에 장의 음식물 통과 속도가 느려져요. 그러면 장에서 수분 흡수를 많이 해버리기 때문에 변이 딱딱해져요. 그래서 누구나 변비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걸 잘 극복을 해야겠죠. 뭐 수분을 많이 섭취한다든지 섬유질 많이 섭취한다든지 뭐 푸른 주스 아시죠? 푸른 주스 또는 이제 정장제도 많이 섭취하셔서 변비를 예방하시고 붓는 것도 아주 흔한 증상이고 아까 얘기했듯이 몸에 체액량이 늘어나고 수분이 늘어나요. 그래서 당연히 붓는 건 정상적이에요. 임신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예요. 근데 이제 이것도 너무 과도하면 굉장히 불편하고 또 너무 과하면 임신 중독증을 또 걱정하기도 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붓는 게 불편한데 이건 이제 주로 하지 부종이 심해요. 하지 저리고 다리 붓고 이런 게 심한데 그거는 이제 골반이 자궁에 의해서 패킹돼서 생기는 일이거든요. 후반기 때 자궁이 커지면서 골반을 이렇게 누르기 때문에
골반 아래쪽으로 가는 그 혈류도 나빠지고 임프액 순환도 나빠지고 생기는 일인데, 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오래 앉아 있거나 뭐 오래 서 있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한 1시간이나 뭐 3, 40분에 한 번씩 스트레칭 해주는 게 필요해요. 아래쪽으로 몰려있던 피를 다리에 힘을 주면 다리 근육이 수축하잖아요. 그러면서 위로 좀 올려주는 효과가 있어요. 하루 종일 가만히 앉아 있으면 밑으로 피가 다 깔려서 하지 부종이 심해지겠죠. 그런 것도 필요하고, 집에 계신 분들은 간간히 엎드리거나 옆으로 눕거나 그 정도만 해도 많이 완화가 돼요. 직립으로 있는 게 저거를 악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립을 역으로 하는 것과 이제 좀 완화시키는 방법이고요. 허리가 아픈 것도 다 있죠. 배가 나오기 때문에 요추에 부담이 많아져요. 앞으로 나오게 되면 요추 만곡이 더 심해지고 와서 누구나 아픈데, 되도록이면 내밀지 마세요. 이렇게 집어넣으세요. 허리 이렇게 이 요추 만곡이 심해지면서 통증이 심해지는 거기 때문에, 또 필요하면 복대 같은 것도 하세요. 복대 한다고 애기 답답하지 않거든요. 애기는 양수 안에 있기 때문에 복대 한다고 전혀 안 눌려요. 그러니까 복대 하셔도 되기 때문에 복대 하세요. 그리고 뭐 수영, 요가 이런 것들을 틈틈이 평소에 하셨다면 요통이 좀 덜할 거예요. 요통, 척추 주변 근육이 좀 단련이 되신 분들이 요통이 덜해요. 그러니까 평상시엔 그런 것들 좀 해주면 좋겠죠. 참 답답한 증상 중에 하나인데 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원인도 잘 모르고, 되게 이제 에스트로겐이라고 해서 여성 호르몬이 있는데 이게 담즙 정체에 효과가 있어서 생긴다 이런 설도 있고, 원인은 잘 몰라요. 어쨌든 임신하면 이게 잘 생기는데, 필요하면 항히스타민이나 스테로이드 이런 걸 쓸 수 있어요. 무작정 참고 뭐 피부 심지어 이렇게 긁고 이래가지고 온갖 트러블, 다른 2차 세균 감염이 생기고 이런 게 하는 것보다 약 쓰는 게 훨씬 더 안전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죠? 산모가 건강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약은 써도 돼요. 별로 위험하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너무 힘들면 약을 적극적으로 쓰세요. 피부과 진료도 받으시고.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해서 이제 위산이 역류돼서 생기는 질환인데, 임신을 하면 식도 위 사이에 관략근이 느슨해져요. 그리고 횡격막이 이제 배가 불러오면서 위로 올라가면서 식도 관략근을 이렇게 풀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과식해도 역류가 돼요, 자꾸. 그리고 식후에 누우면 또 역류가 되고. 그래서 예방하는 방법은 소식하는 거, 또 식후 적어도 2시간 안에 눕지 않는 거, 이런 게 예방법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너무 심하면 약을 드시면 돼요. 참지 마시고 심하면 약을 드세요. 숨이 가쁜 거 마찬가지로 횡격막 올라오니까 허파가 압박을 받겠죠. 또 그러니까 숨이 가빠져요. 자주 쉬게 되니까 날숨, 얕은 숨을 쉬면서 자주 쉬는 거죠. 호흡수가 늘어나는 거죠. 또 기관지 점막이 충혈돼서 좁아져요. 기도 자체가. 그래서 숨이 어쩔 수 없이 가쁜데, 뭐 반드시 누울 때 좀 증상이 심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눕는 건 좀 피하고 되도록 옆으로 눕는다든지, 또 뭐 집에 실내 환기를 좀 잘 하시는 것도 필요해요. 신선한 공기를 좀 맞는 게 좋고, 너무 겨울이라고 문 닫아놓고 이제 공기 환기가 안 되면 더 안 좋을 수 있으니까. 머리 아파요. 이것도 특별히 해드릴 건 없고 그냥 커피 드세요. 안 되면 타이레놀 드세요. 뭐 이런 건데, 원인 모르게 아프죠. 이제 임신 초기 때 긴장성 두통이라고 해서 뇌혈관이 이게 이완 확장되면서 생기는 두통인데, 달리 이렇게 뾰족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아까 얘기했듯이 커피가 그거에 좀 완화에 도움이 되니까 그 정도 응급조치. 기립성 저혈압, 특히 초기 산모들, 지하철 요즘에 보면 뭐 초기 산모들도 배려하는 멘트도 나오고 막 하더라고요. 초기 산모들이 많이 쓰러져요. 대중교통, 버스, 지하철 이런 데서. 그러니까 혈압이 낮아지면서 피가 아래로 쏠리는 현상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혈압이 낮기 때문에 뇌로 피를 잘 못 보내주거든요. 그런데 또 갑자기 일어난다든지 오래 서 있다든지 그러면 뇌에 저산소증이 와서 쓰러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산모들 특히 주의하시고,
빈혈이 있으면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빈혈도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야 돼요. 예방법은 뭐 오래 서 있지 말고 갑자기 일어나지 말고 빈혈 개선하고 그러면 되겠죠. 배가 뭉치고 당겨요. 이건 뭐 100% 모든 산모가 다 느끼는 증상이에요. 배 뭉친 거는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임신 후반기 갈수록 자궁 활동이 정상적으로 있는 거고 저게 잘 원활히 있어야 나중에 순산을 해요. 배가 너무 조용해도 문제예요. 적당히 뭉쳐주는 게 필요하고 지극히 정상적인데 너무 또 과하면 조기 진통을 걱정해야겠죠. 그래서 1시간에 4번 이상 15분 간격인데 그 이상이면 중기 때 막달 때는 상관없고 중기 때 1시간에 4번 이상 배가 뭉친다 그러면 병원에 가시는 게 필요해요. 그렇지 않고 하루에 몇 차례 뭉친다 이건 지극히 정상으로 보시면 되고 당기는 거 자궁끈이 당겨지거든요. 자궁이 인대에 의해서 골반에 매달려 있는데 산모들이 움직일 때마다 자궁이 이렇게 흔들거려요. 골반 안에서. 그러면서 자궁끈이 당겨지면서 치골도 아프고 엉치뼈도 아프고 골반이 불편한 거예요. 이것도 누구나 있는 증상이에요. 활동이 많은 날, 좀 많이 돌아다니는 날 심하게 아프고 어떤 분들은 밤이나 새벽에 많이 당겨지면 자궁 인대가 경련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극심한 통증이 생겨서 응급실에 오기도 해요. 뭐 그 맹장염 충수형처럼 그렇게 심하게 아픈 경우도 있어요. 근데 쉬면 또 좋아져요. 그래서 아플 때는 쉬세요. 활동을 줄이고. 유방 얘기인데 유선이 임신 중에 발달하면서 젖이 나올 수 있고요. 또 어떤 경우 혈성 분비물, 피도 나올 수 있어요. 다 정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증상이니까 놀라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응급 증상들을 좀 써봤는데요. 임신 중에 어느 때라도 질출혈이 있으면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해야겠죠. 예외는 막달에 아기 낳기 전에 이제 이슬은 엄밀히 따지면 질출혈이라고 보기는 힘든데 생리형 이상의 빨간 출혈을 질출혈로 보시면 돼요. 초기에 그 까맣게 묻어나는 정도도 흔하게 있죠. 그것도 괜찮고 막달에 이슬도 괜찮아요. 그런 거는 이제 출혈로 보기는 힘들고 질출혈이라는 거는 새빨간 피가 나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강이 부종, 두통, 시력이 희미해지는 거 이건 임신 중독증 증상이에요. 아까 말씀 무섭다는 그 임신 중독증 증상인데 부종은 원래 아까 흔하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정강이 앞에 그 얇은 피부는 일반적으로 붓진 않아요. 부종이 아주 심해졌을 때 거기까지 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손자국이 푹푹 들어갈 정도로 부었다. 그러면 병원 가서 혈압재 보고 단백뇨 체크해보고 해봐야 돼요. 임신 중독증 진단은 아주 쉬워요. 질병은 무서운데 진단은 아주 쉽거든요. 혈압만 재보고 단백뇨만 체크하면 금방 진단돼요. 그러니까 아주 심플하기 때문에 병원 가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두통도 흔한 증상이지만 평상시 두통과 너무 다르고 너무 이렇게 이전 두통과 다른 양상의 두통이다. 그러면 확인하러 와야 되고 시력도 이제 눈이 부으면서 희미해지는 거거든요. 이것도 임신 중독증 증상이에요. 비정상적인 복통. 배도 아까 원래 아프다고 했는데 비정상적인 복통이라는 거는 이거는 쓸 수 있으면 써보세요. 저희 산모들한테 맨날 이제 제가 적어드리는 건데 질출혈이 동반되는 복통, 또 오한 발열이 동반되는 복통, 또 압통, 그 충수염, 산모들 충수염 잘 걸리거든요. 되게 수술적 치료를 요하는 복통은 압통이 있어요. 배를 눌렀을 때 손도 못 대게 아파요. 그건 심각한 복통이에요. 그럼 병원에 얼른 가셔야 되고 또 주기적인 복통, 조기진통, 아까 얘기했듯이 1시간에 4번 이상 반복적으로 생기는 복통은 이제 조기진통 의심한다고 그랬죠. 오한 발열, 모든 염증성 질환은 임신 중에 꼭 치료해야 돼요. 아기한테 안 좋아요. 그리고 배뇨통도 방광염이기 때문에 치료해야 되고 양수 유출. 양수는 이제 양막이 터졌다는 얘기인데 양막은 아기 보호막이거든요. 근데 양막이 터지면 균에 노출돼서 감염에 노출되기 때문에 병원에 와서 조치를 받아야죠. 그리고 출산을 서둘러야 돼요. 양수가 터지면.
아까 말씀드렸던 태동의 감소 내지 소실 이것도 위험 증상 중에 하나예요. 이거 애기 안 논다고 해서 막다리 안 논다고 괜찮다고 그냥 넘기시면 안 돼요. 막다리도 사고가 충분히 많이 나기 때문에 태동이 약해졌다 그러면 애기 잘했나 병원에 와서 확인하셔야 돼요. 이상으로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은 마쳤고요. 제가 좀 이게 욕심이 많아서 준비를 많이 해서 좀 진도를 빼느라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아마 부족한 설명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질문을 좀 받을 테니까 부족한 설명 있으면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좀 해주십시오. 네, 어때요? 잘 들으셨죠? 네, 온라인생에서는 지금 선생님 별명이 임산부께 애정남으로 네, 애매한 것을 다 정해주셔서 오늘 굉장히 재미있는 강의가 된 것 같고요. 온라인상의 질문이 상당히 많은데 먼저 현장을 받기 전에 온라인 질문 2가지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현장으로 마이크 넘길게요. 많은 산모들이 궁금해하신 게 회를 먹어도 되는지. 그러니까 뭐 초밥하고 회를 너무 좋아하는데 이거를 사람들이 못 먹게 해서 못 먹는다. 그 질문이 있었고 선생님 아까 탕에는 들어가지 말라. 꼭 들어가고 싶다면 5분 이내로 지켜라라고 하셨는데 수영장은 괜찮은지에 대한 질문 주셨네요. 네, 회는 결론적으로 먹어도 됩니다. 먹어도 되고 이제 권고사항 중에 큰 물고기 뭐 상어, 옥돔, 참치 이런 큰 물고기에는 수은이 많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것도 금지 음식은 아니고 일주일에 2회 이하로 제한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량은 먹어도 된다는 얘기고 이제 옛날에 회를 못 먹겠던 것들은 다 위생적인 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제 음식이 감염의 위험이 있고 생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위생적인 것만 안전하고 문제가 없다면 드셔도 돼요. 그리고 회에 왜 아까 말한 DHA 좋은 성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은 골고루 드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 골고루 먹는 것 중에 하나, 일주일에 한두 번은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뭐였죠? 수영장이요. 수영장. 아까 제가 훅 지나가서 아마 잘못 들으셨나 본데 물속에 들어가도 돼요. 물속에 들어가도 되고 수영장에 있는 소독물 크게 영향 없어요. 감염 일으키지 않으니까 수영해도 돼요. 아주 수영은 좋은 운동이에요. 산모들한테 제일 권장하는 운동입니다. 자, 현장에서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예, 여기 앞쪽. 임신 중에 이제 변비 같은 걸로 인해서 치질이 생길 수도 있고요. 네. 전에 치질이 있던 사람들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보통 자연 분만 같은 걸 원하는 산모들이 많은데 가능한지 그리고 치질이 정말 심해졌을 때는 임신 중이라도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이제 경우에 따라 다를 텐데 대부분의 산모가 사실 치질이 있어요. 그리고 애 낳으면 치질이 심해지고 근데 뭐 치질 때문에 자연분만을 기피하는 분 그런 분도 보긴 봤어요. 본인이 너무 치질 때문에 고생하고 이게 힘들어서 나는 분만하기 싫다, 난 수술하겠다 이런 분도 있긴 있는데 일반적으로 치질 때문에 분만을 기피할 것까지는 없어요. 분만하고 나서 또 치질이 어느 정도 뭐 심해졌다 그러면 치질은 또 치질대로 치료를 하면 되겠죠. 대개 출산 후 한 2달 정도까지는 자역하면서 지켜보면 대부분 원상복귀 돼요. 근데 2달이 지나서도 원상복귀가 안 된다. 가령 이제 손가락으로 밀어 넣어도 다시 나온다. 이 정도면 수술을 받아야 되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수술을 받는데 대부분의 산모들이 겪는 경도의 치질은 출산 후 2달이 되면 다 들어가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변비 예방하는 게 아무래도 악화시키는 거에 이제 악화를 방지하는 게 도움이 되겠죠. 네,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임신 전과 달리 밀가루 음식을 되게 많이 먹어요. 이렇게 아까 밀가루 음식도 드셔도 이렇게 먹어도 된다고 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임신하고 나서는 밥은 거의 안 먹고요. 아침에는 코너레이크 먹고 오늘도 밥은 안 먹고 계속 코너레이크만 먹었거든요. 매일 세 끼를 거의 밀가루 음식만 땡겨가지고 거의 밀가루 음식만 먹고 있는데요. 이래도 되는 건지 제가 24주인데 벌써 8kg가 쪘어요. 그래서 아무리 걸어도 빠지지도 않고 밀가루 음식밖에 안 땡겨서
아토피도 걱정되고 그냥 아기도 괜찮은지도 걱정되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 꽤 많아요. 산모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그게 뭐 본인이 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음식이 자기 의지랑 상관없이 못 먹는 게 정말 못 먹는 게 있거든 못 먹는 거고 땡기는 것만 먹게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식사 일지를 써가면서 본인이 너무 편중됐다 싶으면 본인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영양학적인 측면에서 일단은 안 좋고요. 아토피랑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련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 너무 탄수화물에 편중돼 있잖아요. 영양 섭취가. 그거는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다른 방식으로 그 이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려는 노력을 일단 하시고 뭐 영양제, 비타민 영양제 이런 것도 추가적으로 그렇게 이제 음식 섭취가 아무래도 불안하다 그런 분들은 영양제라도 좀 꼼꼼히 챙겨 드셔야겠죠. 네, 강연 잘 들으셨죠? 네, 오늘 뭐 궁금한 임신하는 과정에서 궁금한 내용을 A부터 Z까지 총 망라해서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신 것 같고요.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 앉아 계시는 것도 불편하시고 지금 온라인 하고 계시는 분들도 오래 앉으셔서 배가 뭉쳤다 풀렸다 하신다고 하시니까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유한 킴벌리에서 하는 행사가 있어서 안내를 드리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아마 유한 킴벌리 하시면 우리 강산 푸르게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희가 올해로 29회차를 맞이하는 신혼부부 나무 심기 행사가 있어서 간단하게 안내를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안타깝게도 좀 참여는 힘드세요. 왜냐하면 가벼운 산에 올라가서 직접 나무를 심으셔야 되는 과정이 있어서 임산부는 참여 신청을 받지 않고요. 저희가 결혼한 지 2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부부를 대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혹시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시는 초보맘들 중에서 또는 주변의 지인들 중에서 추천을 해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3월 31일 토요일에 진행이 됩니다. 네, 굉장히 뜻깊은 행사니까 남편하고 꼭 참여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가 포럼 어떠셨어요? 네, 온라인에서는 채팅을 통해서 수다를 떨면서 하니까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재미있네요. 많은 정보도 왔다 갔다 하고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됐던 것 같고요.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그 수업이 완료가 되시면 지금 그 목에 차고 계시는 이름표하고 설문조사를 기재하신 거는 그냥 자리에 그대로 놓고 그냥 나가시면 되고요. 볼펜은 저희 더블아트에서 여러분께 드리는 작은 선물입니다. 가지고 가셔서 유용하게 사용해 주시면 되고 나가실 때 저희가 준비한 선물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온라인 참여자 여러분들은 그 화면 상단에 있는 설문조사 참여하게 꼭 진행을 해주시고요. 저희가 사전 신청을 해주신 분들 그리고 오늘 그 온라인 참여를 해주시고 설문조사까지 진행을 해주신 산모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릴 거고요. 저희가 그 기존에는 동일한 선물을 다 보내드렸었는데 대상별로 그러니까 뭐 산모팩을 드리는 거는 이미 출산을 하신 분들에게는 굳이 필요한 선물은 아니라서 대상별로 선물도 좀 차별화했고 또 열정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분들 대상으로는 또 다른 선물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상별로 횟수별로 저희가 증정 선물을 좀 차별화했다는 거 그리고 많이 궁금해하시던데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강연 시청은 저희 횟수랑 상관없이 언제든지 시청이 가능하시니까 매번 신청해서 많이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선물에 대한 거는 계속해서 추첨을 통해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블로그라든지 또는 카페들을 통해서 좋은 후기 많이 여러분들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올려주시는 분들은 당첨 확률이 더 높아지시니까 그 부분도 감안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에 겨울에 이곳 문학의 주까지 열심히 찾아주신 저희 예비맘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회원 여러분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는 39차 요가 포럼 그러니까 3월의 네 번째 목요일이 22일이더라고요. 11시에 이곳 문학의 집에서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39차 요가 포럼은 태아와의 소중한 교감 편입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오늘 좋은 강의 해주신 박상준 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